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하고도 도리어 머리채까지 잡혔던 40대 여자입니다. 이런 일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얼마나 기막힌 꼴을 당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남편을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어요. 회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이라 점심시간마다 후식을 사러 갔는데 어느 날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지 뭐예요. 글쎄 제 가방에 저도 모르는 물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필 CCTV 사각지대라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던 찰나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오더군요. 그리곤 자기가 맞은편 카페에서 다 봤는데 제가 밑에 있는 물건을 고르느라 쪼그려 앉았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진열대를 쳐서 물건이 제 가방에 떨어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남자 덕분에 건물 전체에 도둑으로 소문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어떻게 마침 딱 봤냐고 신기해서 물었더니 사실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에 오는 저를 보려고 맞은편 카페에 앉아 저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동안은 말을 걸 용기가 안 나는데 제가 위기에 처한 덕분에 자기도 모르게 나섰다고요. 덩치 크고 듬직하게 생긴 남자가 수줍은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게 귀여워서 저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그걸 바꿔줬어요.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인연을 한결같이 자상하고 속 깊고 현명한 모습만 보여주어서 저 자신보다도 남편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서로 조건도 잘 맞고 성향도 잘 맞으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모든 걸 마치고 처음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되었죠. 평소에 싹싹한 타입이라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가자마자 시녀 취급하며 설거지부터 과일 깎기까지 다 시킨다더라. 길을 꺾으려고 일부러 무례한 질문을 퍼붓는다더라. 예물 리스트를 내밀며 갑질한다더라 하면서요. 남편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기에 저는 최악의 시부모님을 상상하게 됐죠. 그래서 청심환까지 먹고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도 자상한 얼굴로 저를 환대해 주시더군요. 제가 뭘 도우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어요. 귀한 손님이니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요.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는 시어머니 앉으시라고 의자까지 빼주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식사 중간에는 많이 먹으라고 시누이 밥그릇 위에 반찬도 놔주시더군요. 참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음식은 입에 잘 맞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 차린 게 없다니 진수성찬인걸요. 그리고 음식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아유,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이 동네에서 최고거든. 결혼해서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시집살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집이 아니야. 네가 우리 딸이다 생각할 테니까 너도 편하게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훈 씨가 왜 이렇게 자상한가 했더니 아버지 닮아서였나 봐요. 하하, 아이 우리 집 남자들이 원래 그래. 여자를 공주처럼 모신단다.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라 왜 저럴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걱정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아니라 시아버지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저는 그날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가면은
결혼 후 바로 벗겨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시가를 방문했는데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번엔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긴커녕 시어머니께서 앉아있을 틈도 없이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이,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당장 소금 가져와. 예. 김치는 이게 또 뭐야? 차르지도 않고 내놓으면 대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당신이 저번에 김치는 손으로 찢어 먹어야 한다고. 아,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당장 가위나 가져와서 잘라. 그 외에도 물을 가져와라, 고기를 더 삶아와라 하며 계속 시어머니를 부려먹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계속 움직이시니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참다 못해 나서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디서 감히 애비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이 사람 데리고 나갑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정말 나갈 것 같았는지 입을 다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훌쩍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긴장감 속에 식사가 마무리됐고 겨우 밥을 다 먹은 제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맛있게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 뒷정리랑 설거지는 저랑 남편이 다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아니, 너 미쳤냐? 네? 할 거면 네가 해야지.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왜 해?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에이, 아버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든 집안일은 여자 일이야. 처음이라 몰라서 하는 소리일 테니 봐준다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이 기분 잡치게. 아이 뭐해, 얼른 술상 차려.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자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막말에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목 놓아 부르셨지만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집을 나섰어요. 차에 도착해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이 뭐가 미안해.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노예처럼 부리며 괴롭히고 어머니는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사시지.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 나한테만 집착이 심해지신 거야. 그랬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이젠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을지 한눈에 보이더군요. 그날 저는 시아버님의 실체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시는 분이고 여자를 공주가 아니라 시녀처럼 대하는 분이시라는 걸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딸인 시누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초등학교 때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여자의 공부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시아버지께서 못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결국 미술은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붙었지만 여자가 대학은 가서 뭐하냐며 학비도 안 대주셨다는군요.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요즘에 그런 집안이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누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네요. 먼저 독립했던 남편은 뒤늦게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에 여동생에게 오랫동안 용돈을 보내줬대요. 잘못은 아버지가 하셨는데 죄책감은 아들이 느껴야 하다니 남편의 인생도 참 가여웠어요. 아무튼 시누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간호사가 되었죠.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기 싫어서 평생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혼자 살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3교대 근무를 하느라 힘들어하긴 했지만 적성에 맞다며 열심히 다니고 돈도 잘 모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착한 딸이었죠. 아가씨는 독립할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여자는 결혼 전까지 나가는 거 아니라고 못 나가시게 해서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확 나가버려요.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요. 제가 몰래 엄마 도와주고 가끔 모시고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게 해드리는데 저까지 없으면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참고 사는 거예요. 와, 아가씨 정말 효녀네요. 저라면 진작에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충동 들긴 해요. 아버지가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면 저희 엄마 괜찮을까요?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아가씨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 아가씨가 어떤 결정하시든 응원하겠지만 일단 아가씨 자신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일단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오랜만에 시가에 갔다가 대문 밖에까지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 일을 하던 시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요즘은 일용직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 택배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택배 트럭을 먼저 사야 한다며 시누이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셨다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애초에 씨알도 안 먹히니까 마음 약한 시누이를 닥달하신 거죠.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성실하게 했던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못 믿어왔대요. 그래서 돈이 없다며 거짓말하며 피해 다녔는데 시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정말 바뀔 거라고 설득하셨다는군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시누이는 어머니를 언제까지 고생시킬 거냐는 말에 흔들려서 결국 그 돈을 해드렸다는군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트럭이 안 와서 알아보니 그 돈을 술 마시는데 다 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감히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절대 저런 사람 되지 말자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딸한테 거짓말을 해서 뜯어간 돈을 술 먹는데 쓸 수가 있어요? 30만 원도 30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3천만 원을요. 아니,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3천만 원 그게 별거냐? 술집 몇 번 가니까 싹 없어지더만. 그거 제가 다리 퉁퉁 붓고 환자들한테 뺨 맞아가면서 3교대 근무해서 1년은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아니, 네가 능력이 없는 걸 왜 내 탓을 해?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한다던데 솔직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버지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신데요?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집도 사주는 그 집은 부모님이 잘해주셨으니 보답하고 싶었나 보죠. 능력이 없다고요? 전 아버지가 학비도 못 준다고 해서 혼자 벌어서 혼자 공부했는데 뭘 더 바라세요? 이게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어디서 건방지게 그딴 소리를 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이고, 집에서 먹고 놀면서 자식 교육 이따위로 시키고 잘하는 짓이다.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가. 진짜 놀고 먹은 게 누군데 그러세요? 저희 먹여주고 키워준 것도 다 엄마잖아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엄마가 벌어준 돈으로 학교 다녔는데 그동안 술이나 마시며 나돌아다닌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를 괴롭혀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결국 참다 못한 시누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바로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아예 집을 나왔죠.
시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하셨는지 남편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날이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제 회사로까지 전화를 하시더군요. 회사에까지 계속 연락을 하시는 통에 곤란한 제가 이러시지 말라고 했지만 말이 안 통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이 어머님 전화를 받아 달래드리더군요. 시누이의 독립은 정말 축하할 일이었지만 그 일로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더 심해지니 힘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도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며칠만 있으면 꼴이 내리고 다시 들어올 거라며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평생 엄마가 해준 밥, 해준 빨래만 받으며 편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겠냐고요. 근데 그건 손 하나 까딱 않고 살아온 본인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지요. 시누이는 독립한 집에 금세 적응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니 행복한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왜 진작 그 집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후회하더라고요.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린 건 시아버지였어요. 사실 시누이가 집안 생활비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을 하긴 하시지만 식비와 공과금을 내면 끝인 정도라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닐 수 있었던 건 시누이가 보태는 생활비 덕분이었어요. 그 돈이 아쉬워진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달라지겠다 했지만 이미 많이 써먹었던 거짓말에 또 속을 리가 없었죠. 시누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자 화가 난 시아버지는 술김에 시누이가 일하는 병원까지 가서 난동을 부리셨대요. 그 일로 결국 병원에 출입 금지당하고 시누이에게는 전화 차단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악행은 끝이 없더군요. 이제 연락도 안 되는 시누이 대신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한 번은 밤중에 자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네가 순영이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그저 순하고 말 잘 듣던 애였는데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애가 변했어. 도대체 애한테 무슨 이상한 물을 들인 게야? 아니, 아버님, 지금 새벽 1시예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받았는데 이 시간에 전화해서 그게 무슨 억지세요? 어디 감히 시아버지한테 말대꾸야. 봐라, 이렇게 건방지고 대바라진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없었다고. 안 그래도 여자가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걱정했더니 외국에서 못된 것만 배워왔나 보지. 너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술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술 깨면 다시 말씀하세요. 건방지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때 뒤늦게 잠에서 깬 남편이 핸드폰을 빼앗아 꺼버렸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기가 한 소리 할 테니 다시는 시아버지 전화를 받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 전화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 와서 데려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외술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외상값 30여만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제 번호를 남겼으니 당장 갚으라는 거였죠. 또 어느 날은 웬 여자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며 대신 의뢰비 300만 원을 받아갔으니 갚으라고요. 이 정도만 들어도 막장이지요.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2주년 기념으로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서 수소문해보니 경찰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놀란 저희는 여행도 접고 부랴부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경찰서가 아닌 저희 아파트 복도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 왔냐?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자다 입이 돌아가든가 말든가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이거냐? 무슨 소린지 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갔다고 하시던데. 아이 그거 별거 아니다. 아이 그냥 화투 좀 쳤더니 사람을 괜히 끌고 가더라고. 화투요? 아이 아버지 설마 도박도 하세요? 아이 김 사장이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슨 하우스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화투 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한 이틀 처박혀 있었는데 경찰들이 오지 뭐냐. 이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닐 것이지. 아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아 그러니까 불법 하우스 도박하다가 걸리셨다는 거네요. 아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초범은 잡혀봤자 그냥 벌금만 좀 나온다고 하더만. 아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다.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준비해놔라. 넉넉 잡고 한 500만 원이면 될 거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 뻔뻔하게 구는 시아버지. 저는 이분은 정말 답이 없구나 싶어 기함했고 남편은 창피해서 제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휘청거리는 아버님을 부축해 겨우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버님 일 때문에 창피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안쓰러워했는데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운전 중이던 남편이 핸즈프리 이어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소리가 커서 통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남편이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온 게 못마땅하셨던 거예요. 시아버지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힘든데 아들 며느리라는 게 자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놀러 나다닌다고요. 집안에 못된 애가 들어와서 물을 흐려 놓았다며 화내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집안일 조금이라도 편히 하시라고 로봇 청소기와 건조기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시아버지가 전화와서는 돈 그런 데 쓰지 말고 자기한테나 주라고 하시더군요. 집안일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사실 시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시는데 술을 마시느라 하시고 도박하느라 하시고 해서 1년에 일하는 날은 며칠 안 돼요. 백수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상 그 집의 가장은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은 능력 없는 아버님 대신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식당 참모로 일해서 집안 건사하셨대요. 돈 벌랴, 집안일 하랴 평생 혼자 애쓰며 살아오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라도 나라도 잘해드리자 했던 건데 어머님은 자기 복을 발로 차는 분이셨어요. 아버님 도박 사건 이후로 저를 향한 미움은 조금씩 드러내시더라고요. 아니, 그전부터 그러셨는데 제가 뒤늦게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지훈이 아침밥은 잘 챙겨 먹였냐? 에이, 어머님, 지훈 씨는 아침 안 먹어요. 안 해주니까 안 먹지. 일한다고 콧대 높아져서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주는 거야? 아침밥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요, 저는 아침 안 먹으면 못 버텨서 꼭 챙겨 먹어요. 근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아침 안 해주셔서 안 먹는 게 버릇됐다던데요. 이제는 아침 먹으면 속 부대낀다고 안 먹어서 저 혼자 먹어요. 해줬어. 내가 해줬는데 지가 늦잠 잔다고 안 먹어놓고는 딴소리 하는 거야. 네가 잘 설득해서 아침 챙겨 먹여라. 그것도 다 아내 역할이야. 아니라고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으시는데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제가 둔해서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면 시가에 갈 때마다 남편은 갓 지은 새밥을 주고 저는 찬밥을 주신다는 거요. 반찬도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을 놓고
제 앞에는 콩자반이나 콩나물 무침만 놓으시더군요. 항의하기도 치사한 정도로 조금씩 차별을 하셨는지 그냥 그러려니 넘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다가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며칠 후에 등산 모임 있어서 가야 하니까 네가 와서 시아버지 밥 좀 차려라. 이 사람 바빠서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도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드시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있는데 뭐하러 그래? 아버지는 어린애도 아니고 며느리도 시녀가 아니라니까요. 시녀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자식된 도리라면 남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이 낳고 키우신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남편이 하면 되겠네요. 감히 누구한테 그런 걸 시켜? 그만하세요. 아버지 식사는 시켜 드시거나 나가서 사 드시거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왜 합니까?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어머님께 화를 내자 그때부터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대놓고 저를 미워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미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저한테 따로 용돈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길래 마침 남편이 옆에 있을 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중간에서 잘라주었습니다. 곧 시누이 생일이니까 가서 생일상을 좀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노발대발했죠. 저도 화가 좀 나긴 했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니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반차까지 쓰고 달려갔는데 저한테 장바구니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내 개모임 친구들 불렀으니까 네가 손님상 좀 차려야겠다. 며느리 처음 인사시키는 자리니까 잘해야 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상이요? 그래.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니? 처음으로 며느리 노릇할 기회야. 여기 메뉴 다 적어놨으니까 이대로만 준비하면 된다. 얼떨결에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온 저는 황당해서 메뉴가 적힌 종이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카드로 배달 음식을 잔뜩 주문해서 배달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하셨고 그 전화를 저 대신 받은 남편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엄포를 놓는 걸로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진저리를 치더군요.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원래 나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는데 어머니 나이 드시고 내가 독립도 한 뒤로는 좀 괜찮아지셨거든. 그런데 당신한테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집착을 하셨다고? 어릴 때부터 나랑 조금이라도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미워하고 질투하셨어. 이상한 누명 씌우고 욕을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셨지. 나한테 당신 말고 가까운 사람 있는 걸 못 참으시는 것 같아. 그게 싫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집 나왔던 거야.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엄마라니 너무 귀괴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멀리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그 뒤로 한풀 꺾여서 남편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방심하게 되었죠. 저한테 잔소리를 하려다가도 남편을 보며 입을 다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은 못 참고 한 소리 하실 때도 있었지만 저도 마냥 참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잘 받아 넘기곤 했어요. 시아버지 전화는 무조건 안 받고 어쩌다 뵐 때도 그분 말씀은 그냥 다 흘려들었고요. 명절이나 생신이 아닐 때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다 보니 저희는 다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 아버님 일만 아니면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남편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아서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해서 5년 정도 피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집도 장만하게 되면서 이제는 준비가 됐다 싶어서 아이를 가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을 준비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간절하지는 않아서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자는 주의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이가 간절해졌습니다. 시어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도 뵐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너희 임신은 아직도 안 되냐?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너 혹시 무슨 이상 있는데 숨기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애 못 낳는 건 다 여자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애가 걱정돼서 그러지.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닌가 싶어서. 자식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자기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에도 마누라 편만 들며 버럭지리냐?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그럼 이쁠 리가 있어? 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이 낳는 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머,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몸에 좋은 거 열심히 해다 먹이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애 못 낳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원래 그런 건 유전이 되는 거야. 분명히 쟤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너희 당장 병원부터 가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 나이대 평균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관리 잘했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언제든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어 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니 불안해지더라고요. 결국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난임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의 일일 때는 몰랐는데 인공수정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남자들은 그냥 정자만 한번 빼면 되는 거라 아주 편한데 여자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더라고요.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도 정말 힘이 들었고요. 부작용도 심해서 밤마다 몸이 갑자기 가렵고 따가워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에 2번은 못할 짓이다 생각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인공수정 첫 시도 만에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저와 남편은 병원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바로 양가에 전화를 돌렸죠. 결혼 10년 만에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양쪽 집에서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셨답니다. 저도 곧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벅차올랐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너 혼자서는 몸 관리하기 힘들 테니까 내가 옆에서 직접 돌봐줄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세요. 네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기에 싸우고 아예 집 나왔다.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어. 시어머니가 배째라는 듯 소파에 누우셨어요. 오래 겪어봤지만 그런 뻔뻔한 면까지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께서 나가서 사실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있자고 저에게 부탁했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어머님과의 짧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같이 살게 되자 어머님께서는 한동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임산부한테 밥이 제일 중요하다며 온갖 사내 진미를 다 해주셨어요. 빨래도 청소도 다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퇴근 후 깨끗한 집에서 편히 쉬기만 하면 됐답니다. 집안일에서 벗어나니까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더군요.
그게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는 어머님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생스러우실 텐데 저희 때문에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임신이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안 그래도 내가 신녀님한테 가서 부적 받아왔어. 이거 아주 비싸게 주고 사온 거니까 꼭 베개 밑에 넣고 자라. 어머니, 아직도 그 무당한테 돈 쓰고 다니세요? 돌팔이라니까 왜 계속 거길 다니세요? 그게 다 내가 기도드리고 부적 써서 애군을 피해간 거라니까. 이거 아주 용한 부적이야. 이번에도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돼. 이게 무슨 부적인데요? 무슨 부적이긴 아들 낳는 부적이지. 이것만 있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순풍 낳는단다. 아들이요? 에이, 저희는 딸이 더 갖고 싶은데요. 어머님, 이건 바꿔주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는 걸로요.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무슨 딸이야? 딸은 키워봤자 남의 뒤치다거리 하느라 고생만 할 텐데. 저희는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런 사람으로는 안 키울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타니까 앞으로 딸 소리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 너희는 반드시 아들 낳아야 돼. 그 뒤로 아들에 집착하게 된 어머님은 아들 낳는 보약이라며 역한 냄새 나는 보약을 억지로 먹이시고,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어야 아들 낳는다면서 물리도록 고기 반찬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무당한테 같이 치성을 드리러 가자고 하시고, 용궁사에 있는 무슨 돌상의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며 여행을 가자고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며 다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집안 인테리어를 혼자 싹 바꿔 놓으셨더군요. 아들 낳는데 좋은 풍수지리가 있다면서요. 그리곤 집안에 분홍색 계열 물건이 있으면 영양받는다며 분홍색 옷과 이불까지 싹 다 버리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들 낳는 미신이 그렇게 많은 줄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낳을 준비나 해라. 일하다 유산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하는 잔소리까지 심해지셨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 하시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손주에게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화도 내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낳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진 저는 어느 날 배가 뭉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별일 아니라 금방 퇴원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신 사이 새로 구한 월세방으로 어머님의 짐을 몽땅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놓았죠. 집에 오신 어머니가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고 짐을 옮기고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을 억지로 차로 데려갔어요. 나를 이렇게 쫓아낸다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집 구해뒀으니까 이제 그만 거기로 가세요. 저희 가족 그만 괴롭히시고요.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혔다고 그러니? 이거 다 네 마누라가 시킨 짓이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손이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창백한 제 안색을 보더니 친정에서 쉬고 오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못 뵈어서 많이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또 저희 친정이 산 좋고 물 좋은 후유양지이니 태교에도 딱 좋다고 생각한 거지요. 저도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정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한동안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실 게 뻔했거든요. 최대한 피해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지요. 제가 갈 거라고 연락을 드리니까 엄마와 아빠가 정말 신이 나셨더라고요. 정말 내려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하지? 너 좋아하는 게장 만들어줄까?
아참, 그건 임산부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새우찜은 어때? 너 그거면 밥 2그릇은 뚝딱 비우잖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가 우리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이 당장 백화점에 가서 그 뭐냐, 태교에 좋다는 음악 CD라도 좀 사와야지. 그럼 난 산전 마사지 배워야겠네. 그게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대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실 친정은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라 그동안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가까운 시가에 2-3번 가면 친정은 겨우 1번 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나를 임신했을 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또 애틋했을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난 저는 회사에 이른 출산 휴가를 내기로 했답니다. 친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편히 출산 준비도 하고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려고요. 친정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자주 하셨지만 전부 다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시했더니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웠냐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분노로 치가 떨린 저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손주 얼굴 못 보게 만들 거라고 화를 낸 후에 저희 부모님 핸드폰에서 시부모님 번호를 아예 차단시켜버렸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넘어가도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가에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니까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밤마다 공원에 산책도 가고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함께 여행도 다녔답니다. 부모님이 남편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새삼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시라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1달 정도 힐링 타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전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병원 검진 받을 때가 돼서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죠. 가는 길에 부모님께서 남편 먹으라고 해주신 반찬이 있어서 갖다 두려고 먼저 집에 들렸어요. 남편이 이미 출근해서 빈집이었는데 깔끔하게 잘 치워둔 걸 보니 든든하더군요. 저 없어도 잘 지내는 남편을 기특해하며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렇게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내 연락은 다 안 받아놓고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냐? 너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 전화를 다 무시할 수가 있어? 제가 괜히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자꾸 절 괴롭히고 막말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소파 뒤로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아들 집에서 나를 쫓아내?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걔가 날 안 보겠다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엄마밖에 몰랐던 착한 애를 그렇게 만들다니. 네가 중간에서 무슨 이간질을 한 게 분명해. 제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저를 괴롭히시니까 남편도 화를 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건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무슨 악귀에 홀린 것 같은 모습으로 눈을 희번뜩이며 다가오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오는 어머님에 의해 한 발 한 발 뒤로 밀려났지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배가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빼앗아간 못된 것, 이 악마 같은 것.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 같은 건 없어져야 해. 시어머니가 강한 힘으로 저를 확 밀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뒤에 있던 에어컨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도망치시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충격으로 머리가 아찔한 와중에도 제 밑으로 피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운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은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움켜잡은 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잃었습니다. 처음 유산이라는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직도 뱃속에서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여보. 이런 장난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나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만 않았으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 우리 빨리 다시 집에 가요. 나 엄마가 해주는 새우찜 먹고 싶어. 아빠가 틀어주는 태교 음악도 듣고 싶고. 이거 봐. 우리 아기도 먹고 싶은가 봐. 지금 좋다고 발로 찼어요. 내가 분명히 느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아이는 죽었어.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인 저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가슴 아픈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난 후에도 심장을 칼로 베어낸 것 같은 고통 속에 몇 날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지로라도 밥을 먹이려고 노력했지만 거부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날 서울에 가지만 않았어도, 빈집에 혼자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시어머니를 잘 맡기만 했어도, 아니, 그 전에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들이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다 후회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아이를 죽게 한 저 같은 건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최악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들은 저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양심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못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남편이 어머니가 사과하러 오셨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결혼 10년 만에 겨우 임신했다 싶더니 그 애까지 놓쳐버려?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집 자손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과하러 오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사과를 왜 하니? 내 손주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몸이 얼마나 못쓰게 생겨 먹었으면 겨우 좀 부딪힌 걸로 아이를 잃겠니?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정말 왜 이러시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안 좋더니 저 물건이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운명이었던 거야.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병원에서 요양을 해? 당장 퇴원하지 못해? 제발 입 닥치고 나가세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게 또 너 때문이지?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더군요. 내내 아무 감정 없이 누워만 있던 저는 그때 제 안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불현듯 제 아이는 제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가 죽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터라 힘이 다 빠져서 별 효과는 없었죠. 하지만 제 비명 소리에 물을 뜨러 나가셨던 친정엄마가 놀라서 뛰어 들어오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모습을 보곤 엄마도 눈이 뒤집혀서 같이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세 여자가 뒤엉켜 한바탕 개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려서 겨우 시어머니를 뜯어냈어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 손주 죽여놓고 뻔뻔하게 어디 감히 내 딸 머리채를 잡냐고? 내 손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딸이야. 어디 저런 애를 내 집안에 들여서 모자 사이 갈라놓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냐고. 당신도 똑같은 악마야. 제발 그만하세요. 악마는 바로 당신이지. 자기 자식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도 모자라서 내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들려고? 내가 당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 아들 불행하게 만든 건 당신 딸이야. 내 손주가 아니라 당신 딸이나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그때 병실에 살을 때리는 마찰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이지요. 빨개진 볼을 부여잡은 시어머니는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 괴롭히고 폭행해서 유산까지 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까지 퍼부으시다니요. 어머니, 이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으니 안타까워서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훈아, 난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네 마누라 없을 때 우리 얼마나 사이 좋았니? 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니까 난 널 지켜주려고 하는 거라고. 저를 위해서라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때문에 아이 잃었는데 아내까지 잃을 수 없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고 앞으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비련의 여주인공 양 눈물을 흘리며 나가시더군요. 남편은 친정 엄마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부모님과 영원히 인연을 끊고 살아서 다시는 제가 이런 피해를 입을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남편이 우는 걸 보자 저는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이를 잃었고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더 심할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가와 인연을 끊는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희는 일단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회사를 옮긴 뒤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갔거든요. 남편도 저도 전문직이라 이직이 쉬워서 가능한 일이었죠. 친척들과도 연락을 다 끊어버리니 시부모님이 저희를 찾지 못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시누이와만 연락했는데 시누이도 저희처럼 부모님을 피해 숨어 사는 처지라 서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아가씨, 그래도 어머니인데 가끔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저 때문에 남편이 천륜 끊고 후회하는 건 아닌가 가끔 걱정돼요.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그때의 불행을 떠올려 보면 끔찍해요. 오빠랑 전 천륜을 끄는 게 아니라 불행을 끄는 거예요. 진짜 끊어버렸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그것만 후회된다니까요. 지금 오빠는 제가 본 모습 중 최고로 행복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네요. 고마워요. 오빠도 언니도 결정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려서 평소의 저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유산의 아픔을 잊으려고 한동안 일에만 열중하긴 했더니 이직한 회사에서도 금세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예전보다 더 잘해주었고 저희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아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 남편과 둘이서만 잘 살자고 약속했어요. 또다시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인공수정은 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 나이가 40대 초반이니 이제 아이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신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유산한 지 1년 만에 저희에게 두 번째 아기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황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무척 행복했어요. 다행히 두 번의 유산은 없었고 저희 부부는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답니다. 첫 아이를 잃었을 때 제가 모든 걸 포기했다면 이런 행복은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운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지금은 힘드실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저처럼 참고 이겨내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이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